여러분이 마트에서 1,000원짜리 채소를 하나 사면 그중 거의 500원은 농민한테 가지 않습니다. 유통비로 사라집니다.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이 구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걸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장터 마르쉐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한국의 농민장터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정말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9.2%.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농산물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 중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기준입니다. 1,000원을 내면 492원이 중간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 1998년에는 약 40%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5년 사이에 거의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늘어난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인데요. 도매 단계에서 약 5%포인트, 소매 단계에서 약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이 받는 출하 단계의 몫은요. 25년 동안 고작 0.2%포인트 늘었습니다. 9.3%에서 9.5%로요. 거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이는 커졌는데 농민 몫은 그대로인 겁니다. 중간상과 도매인과 소매상의 몫만 커진 거죠. 이 구조의 핵심에는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공영 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전체 농산물 경매의 35% 이상이 서울 가락시장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북 익산에서 수확한 배추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경매를 거친 다음에 다시 경상도나 강원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류비, 보관비, 하역비가 두세 배로 불어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붙습니다. 가락시장 관계자들도 이 비효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서 여전히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구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나선 움직임이 2012년에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로에서 처음 문을 연 마르쉐가 바로 그겁니다. 마르쉐는 프랑스어로 시장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골뱅이 표시를 붙여서 마르쉐시라고 부릅니다. 동네마다 작은 시장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에요. 이 마르쉐의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이 곧 만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중간 도매인이나 소매상이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길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르쉐에서는 농부가 직접 나와서 팝니다. 소비자가 이 당근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물으면 농부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직접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대화가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마르쉐가 단순한 직거래 장터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건 일종의 사회적 운동에 가깝습니다. 마르쉐에서는 일회용품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채소를 사면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미리 가져와야 합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컵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컵에 담아주고 다 마시면 반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농부시장 외에도 매년 7월 말에는 햇밀장, 11월 말에는 토종장 30여 종의 꿀을 선보이는 꿀장 토종 씨앗을 모은 씨앗장 같은 특별한 장터도 열립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리는 문화행사에 가까운 거죠. 서울의 마르쉐의 태화는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데 이게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쉐가 실제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농민장터에 참여하려면 이른 새벽부터 물건을 준비해서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운송비도 만만치 않고요. 비가 오면 손님이 확 줄어서 준비한 물건을 다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농민들이 마르쉐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경상북도 봉화의 대안학교 내일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농장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닭에게 모이를 주고 달걀을 모아서 마르쉐 회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고정 손님이 생겼어요. 매달 찾아오는 단골이 생기면 수입이 안정되거든요. 도매시장에 넘기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거래 장터에서는 내가 정한 가격에 내 얼굴을 보고 사가는 손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제적 이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키운 농산물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는 말을 듣는 것. 이게 농민들에게는 단순한 수익 이상의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르쉐라는 개념 자체가 프랑스에서 온 거니까요. 프랑스 부르고뉴 같은 소도시에 가면 성당 앞이나 광장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마르쉐가 열립니다. 보통 아침 8시 반이나 9시에 시작해서 10시쯤 절정을 이루는데요. 치즈빵, 요거트, 와인부터 소시지, 트러플, 버터, 즉석 파에야까지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손님들이 맥주나 와인을 마시면서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인 거예요. 영국 런던의 버러마켓은 더 대단합니다. 1014년부터 운영됐으니까 1000년이 넘은 장터예요. 지금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마르쉐가 프랑스 모델을 참고했지만 한국만의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친환경 실천에 대한 강조, 특화된 주제별 장터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화된 유통구조의 대안이라는 문제의식이 훨씬 강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마르쉐 같은 오프라인 장터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프라인 장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5시간만 열리는 장터에 모든 농민이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의 농민 직거래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나라는 네이버 카페가 대표적인데요. 회원이 약 100만 명이고 판매자가 2,600명 정도 됩니다.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만 취급하고 판매자 신원과 출하일자, 농가 정보가 담긴 가격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상품도 특품, 상품, 공품으로 분류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접근이 가능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민장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는 8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서 이미 250회를 넘겼어요. 이 장터의 원칙이 독특한데 무비닐 멀칭, 무농약, 무화학 비료의 산무 원칙을 고수합니다. 노형동 한살림 매장 뒤 텃밭에서 열리는데 제철 먹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책 교환과 책 나눔도 함께 진행해요. 대구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한데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구 경북 최초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는 당일 새벽이나 아침에 바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대에 올리기 때문에 신선함이 보장되고 농가가 직접 포장하고 진열하며 소비자 판매 가격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니까 이윤 극대화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익금은 지역사회 복지와 교육에 재투자되는 구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사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열어왔고 서로장터라는 브랜드로 발전시켰습니다. 2025년에도 서울광장에서 3일간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가 열렸는데 우수 농수 특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했어요. 신선시의 소개팅이라는 농가 콘테스트를 열어서 농가가 직접 무대에서 품목을 소개하게 하고 사회자가 농가를 돌며 각 농가의 이야기를 생중계하는 스토리텔링형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9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화된 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고요. 전라남도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우수 농산물 700여 가지를 수도권 대도시 체인망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농가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장터가 기존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르쉐에 참여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농민, 특히 고령 농민들은 여전히 도매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충북 충주의 복숭아 농가 60곳이 쿠팡과 직접 계약해서 박스당 2-3천 원의 수익 증가를 달성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조직화된 농가의 이야기지 개별 소농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야 합니다. 마르쉐에서 만난 농부의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둘째, 지역 분산형 거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가락시장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조를 바꿔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셋째, 고령 농민도 쉽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도구와 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민장터는 단순히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먹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식탁에 오르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죗값을 받고 누가 못 받는지, 그 구조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000원짜리 채소에서 500원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구조.
농민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절반도 안 되는 구조. 마르쉐 같은 농민 장터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농부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키운 걸 직접 사가는 그 경험. 그게 쌓이면 유통구조도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 근처에 농민 장터가 열리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장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농부한테 직접 올해 농사는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